지난 시간에 요 부분은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요 앞에 예제는 이 예제 자체가 뭐 이렇게 중요한 예제라기보다는 그냥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태운행 회로로 만드는 게 사실 어려운 건데 뭐 굳이 다시 어렵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시 보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7장은 이제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된 거거든. 그러니까 1학기 부분이고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빠짐없이 할 텐데 7장은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다시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앞으로 뭐 7장, 8장 그리고 나머지 진행했던 부분들이 다 지금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전체 응답을 구해야 되고 전체 응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전원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뭐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죠. 자, 전체 응답이고 전원이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첩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자 지금 보면은 모든 독립 전원을 제거하고 자 이거 안 나와. 자, 독립 전원을 제거하고 얻는 자 초기 조건 응답이 있어요. 그렇죠? 초기 조건 응답이 있고 거기에 그 다음으로는 초기 조건을 제거하고 얻는 독립 전원에 의한 응답인데 우리가 이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 전원이 하나면 뭐 하나겠지만 뭐 S1이라는 전원이 있고 S2라는 전원이 있고 S3라는 전원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이 과정은 반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었죠, 1학기 때. 자,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자, 독립 전원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는 강제 함수를 없앤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을 그러니까 회로 해석을 해서 1차 미분 방정식을 다 세웠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요 위치가 원래 F 뭐 T 뭐 FV 뭐 F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강제 함수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저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독립 전원을 제거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경우는 자, 초기 조건만 존재한다라고 봐서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 XIC로 봤고요. 자, 초기 조건을 그 대신에 이제 초기 조건은 살아 있는 거지, 지금. 요게 초기 조건이요. T0 혹은 뭐 T 이퀄 0에서의 어떤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초기 조건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고 자, 그리고 초기 조건 제거라는 얘기는 자, 이 값이 0이라는 거죠. t 이퀄 제로에서의 값이 0이고 그 전체 응답은 자 추적 조건의 응답과 독립 전원에 의한 응답의 합으로 본다라는 건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뭐 이렇게 계속 강조했지만 자 우리가 이 회로를 그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원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소스가 있는 거예요. 그 소스 중에 하나가 초기 조건 그러니까 초기 저장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에너지 원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또 독립 전원에 의한 에너지 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을 다 구하는데 자 각각에 대해서 지금 자 XS라고 하면 이 XS에 대해서 XSF라고 하는 강제응답 성분과 XSN이라고 하는 고유응답 성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하자라고 했었어요. 1학기 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다음 예제가 이제 두 가지 해석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은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이제 정석적인 풀이법이 이제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푸는 거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 솔루션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강제응답 성분과 고유응답 성분이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제응답 성분과 고유응답 성분의 합을 반복해서 구하는. 그래서 XIC라고 했을 때도 XIC에 F가 있고 XIC에 N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물론 고유응답에서는 강제함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이겠죠. 그렇죠? 사라지지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포맷을 정하자는 거야. 그래야 헷갈리지도 않고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1학기 때도 반복됐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S를 구하기 위해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다. 독립전형이 여러 개인 경우에. 자,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있는 이 예제예요. 내가 애니메이션을 지운다고 지웠는데 왜 다시 나오는 이유는
USB를 다른 걸 갖고 왔나 보구나.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예제가 있고 VT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VT는 여기 컵패시터의 양쪽에 걸려있는 전압에 해당되는 거고, 자,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 되죠. 이 경우는. 자, 초기 조건이 있는 점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 되고, 초기 조건을 구할 때는 우리가 뭘 써? 어떤 전기적인 관성을 이용해서 t 콜 제로 마이너스일 때의 값과 t 콜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이 같다로 놓고 푸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뭐 항상 이렇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풀어요. 근데 그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연속성이 있는 소자인지를 한번 봐야 돼. 지금 여기서는 커패시터의 전압 값이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이용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 T가 있다. 라면 전류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없어요. 커패시터는. 인덕터는 물론 연속성이 있긴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을 가지는 소자인, 그러니까 뭐 전류에 대해서 혹은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는 소자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초기 조건을 좀 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주의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60V 전압원이 있고 40V 전압원이 있고 여기에 추가로 또 뭐가 있는 거야? 초기 저장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독립전원 두 개에 의한 응답을 각각 구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V1S라고 하는 게 60V 전압원에 의한 응답. 그리고 자, V2S라는 게 40V 전압원에 의한 응답.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이 있다라고 해서 자, 일단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60V 전압원에 의한 응답을 먼저 구할 거고 그리고 40V 그러니까 60V 전압원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40V 전압원만 있다라고 보고 구하고 그다음에 초기 저장 에너지만 있다라고 구한 다음에 다 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 응답이라는 걸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지금 내가 추천하는 그 풀이법은 1번 풀이법은 아니고 이제 2번 풀이법인데 그래도 이제 1번 풀이법에 대한 거를 좀 그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간을 나눠야 돼요. 스위치가 있죠, 여기. T콜 제로에서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저 스위치가 열려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T가 0보다 커지지 쳐요. 그래서 자 여기 뭐 t 이퀄 제로 마이너스라고 써있지만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점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t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한 회로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위치가 닫혀 있으니까 아니 열려 있으니까 지금 이 위치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무시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런 회로가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60V 전압원 있고 3옴 저항 있고 지금 2페럿 저항이 있는데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 커패시터는 우리가 개방 회로로 우리가 취급을 했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가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회로에는 전류는 흐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돼? 전압만 걸려 있게 되겠지. 그 전압이 얼마겠어요? 60V겠지. 그치?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 3옴에서 3옴 그리고 여기 2페럿 저항에서 커패시터에서 뭐 전압 강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요 60V 전압이 그대로 다 여기 양단에 걸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VT에 아니 V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60V가 되는데 지금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으니까 이 값이 결국 V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뭐야? 초기값. 우리가 구한 초기값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로 플러스일 때의 회로, 다시 말하면 뭐 t가 0보다 클 때의 회로는 지금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일단 전화번호를 하나만 남겨놓기 위해서 원래 60V 전화번호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스위치가 닫히기 때문에 10V 전화번 3옴, 1옴, 그다음에 2페럿 커패시터가 있고 원래 여기
40V 전화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화번 하나만 남겨놓고 풀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독립전원을 다 없애는 과정에서 이 독립전원이 하나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A라는 노드가 있고 저 노드에서의 KCL을 사용하는 걸로 봅시다. 그러면 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치에서의 A라는 노드에서의 노드 전압이 얼마냐 하면 자, 여기는 요게 A라는 노드에서의 노드 전압이겠죠.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 이 페럿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우리가 V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그 V라는 전압이 결국은 요 A라는 노드에서의 전압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VT라고 놓고 우리가 KCL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요거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하면 1번 전류가 지금 60V 전압원에서 VT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다 나간 전류로 봤구나. 바꾸자 이것도. 네. 나간 전류를 봅시다. 그럼 1번 같은 경우 나간 전류를 보면 VT에서 60을 빼고 그거를 저항 3옴으로 나눠준 게 지금 1번.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나가는 3번에 대한 게 지금 요거. 그리고 2번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회로 해석은 마쳤지. 그럼 뭘 해줘야 돼? 항상 1차 미분방정식이든 2차 미분방정식이든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 회로 해석을 마친 다음에는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요 2로 양변을 다 나눠줬고 그리고 정리한 그래서 이제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풀었어요.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풀고 나니 지금 뭐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 V1S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15 플러스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다라는 것까지 계산이 됐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쓰냐 하면 초기값을 이용하죠. 초기값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초기값이 아까 구했던 뭐 60V가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 초기 조건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 독립전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독립전원 없애고 그리고 초기 조건도 0으로 만든 후에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기 조건, 그러니까 초기 값이 0이다. 그러니까 V 제로 값이 0이라고 놓고 풀게 되니까 지금 그 값이 지금 이 K 값이 15 마이너스 15가 돼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에 앞에 15가 곱해진 형태가 돼요. 자, 이게 변수 분리법에 의한 풀이 방법이고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한 거를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자, 같은 얘기예요. 뭐 회로 해석에 대한 건 같은 얘기고 지금 자, 지금 여기까지는 앞에서 구한 것과 동일한 식으로 보면 돼요. 미분 방정식, 동일한 미분 방정식이 쓰여져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V1S에 대해서 V1S를 구해야 되는데 V1S에 F가 있고 그러니까 강제응답 성분이 있고 V1S에 고유응답 성분이 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제응답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은 이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가 됐고 강제응답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시험 강제해를 도입하죠. 근데 우리가 2학기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고 우리가 8장에서 좀 다시 보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어쨌든 직류 전원 60V, 그치? 직류 전원이지. 직류 전원인 경우에는 시험 강제해의 그 해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항상 상수 형태예요. 그래서 요 시험 강제를 우리가 A로 가정을 하죠. 그냥 임의의 상수 A로 가정을 해요. 그리고 그 A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한 번 미분하고 3분의 2 곱해주고 그거 이퀄 15를 만들어주는 A 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 얘기가 지금 요거지. 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걸 A로 놓고 요 값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고 그게 강제 응답 성분이니까 A 이퀄 3, A 이퀄인데 V1SF라는 요 강제 응답 성분이 15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5는 구했고 강제응답 성분은 구했고 그 다음에 고유응답 성분을 구해야 되죠. 자, 고유응답 성분은 어떻게 구해? 시험 고유해를 이용해서 풀어요. 자, 시험 고유해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만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을 ST라고 하는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나타나는 표현의 형태가 있고 저거를 대입해서 풀면 되기는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굳이 이거를 다 써서 대입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번 미분되어 있으면 S, 두 번 미분되어 있으면 S제곱. 물론 앞에 이제 개수는 곱해줘야 되고 미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항 같은 경우는 그냥 S 빼고 그 개수만 써주면 되는 그런 형태죠. 얘기를 다시 하면 자, 이 경우에 얘는 지금 한 번 미분되어 있지. 그리고 앞에 개수가 1이지. 그래서 1 곱하기 S 더하기 자, 미분되어 있지 않은 항이니까 얘는 S 제외하고 3분의 2.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뭐야? 고유응답 성분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걸 0을 만족하는 S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S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여기 이거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만 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S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A값 15 구했고 15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 이퀄이 아니 이거 이게 V1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K값 구해야 돼요. K값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 초기값을 이용해서 구해야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기값은 0인 거지.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요 값을 이용하게 되면 K가 마이너스 15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자, 뭐 내가 추천하는 풀이법은 이건데 꼭 이걸 따라올 필요는 없고 앞에 1번 풀이법이 더 편하면 1번 풀이법 써도 뭐 다 맞는 풀이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몇 년간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덜 헷갈리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아예 이렇게 외워서 풀면 돼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제 알려주는 게 두 번째 풀이법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음 거 봅시다. 자, 40V 전화번에 의한 응답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냥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이제 풀이를 한 거고 지금 요 회로만 봅시다. 여기는 요 회로. 지금 40V 전화번만 남겼고 지금 60V 전화번이 없어지니까 지금 여기 전화번이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40V 전화번의 1옴 저항 그리고 2패럿 그다음 3옴 저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로예요.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그냥 요 전화번이 이제 40V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역시나 초기 조건이 0으로 놓고 풀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나온 풀이가 그러니까 근의 형태가 응답의 형태가 V2ST로 저기 앞에 아래 쓰여져 있는데 자, 두 번째 풀이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지금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 과정은 우리가 구했다고 합시다. 회로 해석은 마쳤고 1차 미분 방정식까지는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로 맞춰져 있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자, 강제 함수의 형태가 직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강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임의의 상수로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자, 시험 강제해를 A라고 하는 임의의 상수 그리고 여기 시험 고유해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설정을 한 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A라는 값을 자,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자, 3분의 2 A가 20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이 30이라는 응답이 강제 응답으로 이제 구해지게 되고 자,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한 번 미분되었으니까 S 더하기 여기 미분 안 되는 형태니까 3분의 2 이퀄 자, 20이 아니라 0으로 놓고 풀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 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의 합으로 표현을 해서 30 플러스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2t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k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역시나 초기 조건 0으로 놓고 풀게 되면 k값이 마이너스 30이 되고 앞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이제 초기 조건만 있는 경우에 어떻게 푸느냐. 자, 솔루션 첫 번째는 각자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구하는 과정이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독립전원 두 개가 다 없어졌죠. 그렇죠?
독립전원 두 개 다 없어졌고, 그 경우에 여기서 다 나가는 전류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뭐 이렇게 앞에 결과를 참고하면 자,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세워져요. 자, 강제 응답이 물론 0이겠지만 그냥 진짜 0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의미로 시험 강제를 여기서도 A로 설정을 하고 그 A 값을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3분의 2 A가 0이 될 수 있는 A 값은 0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지만 역시 결과적으로 또 강제응답이 0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고유해를 지금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 형태로 놓고 자, S 플러스 3 S 플러스 3분의 2 이퀄 0.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더라. 자, 그래서 지금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그 값을 대입하면 자, 강제응답이었던 값 0, 그 다음에 고유응답에 대한 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하고 자, 여기서는 대신 뭐야? 앞에서 구했던 우리가 초기 조건을 진짜 초기 값을 초기 에너지를 이용해 줘야 되죠. 그게 아까 60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이 60이 되고 그 값이 결국 값과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초기 조건만 있는 경우에 응답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에서 구한 값들을 각각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완전 응답이 이렇게 주어진다,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요게 사실은 7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거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요 전원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저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요거는 뭐 특별히 더 강조는 안 할게요. 어차피 앞에랑 거의 비슷하고 뒤에서 계속 반복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 요것도 됐고 자, 요것도 각자 한번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학기 그 강의 녹화했던 거 여전히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겠고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 학기에 나왔던 그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 문제였던 건데 자, 이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어떤 펄스 형태 이걸 우리가 펄스 형태의 그러니까 전원이라고 하고 이걸 펄스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0인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요 과정 중에는 외부에서 지금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과정 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저 회로에 에너지가 축적돼요. 저장되고 나면 자, 이 타이밍 이후에는 지금 외부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함수가 없는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대신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시점을 초기 시점이라고 봤을 때 초기 저장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푸는 거를 했었어요. 기억이 잘 나오면 좋겠어. 자, 요거 뭐 각자 보면은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저거는 저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뭐 8장 중에 일부는 뭐 지난 학기에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단원을 우리가 배우는 단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2학기 과정인 거야. 자, 그래서 뭐 배울 내용들은 또 비슷하죠. 자, 요 얘기만 조금 이제 새롭게 나온 얘기예요. Initial value, Final value라고 하는 거. 이거 배우다. 파이널 밸류라고 하는 거, 구하는 거. 그리고 자, 1차 미분 회로와 마찬가지로 자, 전원이 없는 경우의 지금 RLC 직렬 회로, 그다음에 전원이 없는 경우에 RLC 병렬 회로. 마찬가지로 지금 RLC
직렬회로, 병렬회로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자, 뭐 스텝 응답을 구해라라고 한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텝 함수를 우리가 도입하는 거는 스위치를 항상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뭐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함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회로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전원 장치가 걸려 있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회로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 인덕터와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직류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기적 응답 혹은 그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려면 회로가 어떤 특정 시간에 변화가 있어야 돼. 그 변화를 우리가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8.7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제를 좀 풀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1차 미분 회로와 2차 미분 회로의 차이점, 뭐 1차 회로와 2차 회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100%꼭 이렇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1차 미분 회로는 이거는 항상 그래. 그 하나의 저장 엘리먼트, 그러니까 커패시터나 인덕터 중에 한 종류가 저항과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1차 미분 회로, 2차 미분 회로는 뭐 이거야말로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로 R, L, C가 모두 다 존재하는 회로의 경우에 우리가 2차 미분 회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뭐 항상 그렇진 않다라고 해도 그래도 뭐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2학기 때 나랑 다루는 데서는 그냥 고민 안 해도 돼요. RLC 다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2차 미분 회로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 뒤에 이제 2차 미분, 그러니까 RLC가 다 있지 않더라도 2차 미분 회로가 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그런 회로를 좀 예로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 경우는 뭐 커플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거야. 그 회로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2차 미분 회로가 안 되는 경우,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요거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 이 과정을 좀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물론 지금 알렉산더 책이 문제풀이를 할 때 과도기적 응답을 구해서, 그러니까 뭐 이니셜 밸류와 파이널 밸류를 이용해서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일반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갖는 의미는 우리가 나랑 배우는 데 있어서 여기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해요. 아까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하나의 초기 조건만 필요했었는데 2차 미분 방정식에는 두 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냥 두 개의 실근을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간다고 했을 때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1t 더하기 k1 k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2t라고 우리가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k1 값과 k2 값을 특정시켜 줘야 되죠. 구해줘야 되지. 그러면 두 개의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있다고 하면 두 개의 방정식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려면 초기 조건이 뭐 두 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때 쓰는 첫 번째 초기 조건이 여기 있는 V0나 I0, 그러니까 그 초기 시간에서의 전압값 혹은 전류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첫 번째 초기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초기 조건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같은 얘기야. 얘나 같은 얘기고 얘나 같은 얘기인데 자 1차 미분된 값의 그 초기간에서의 값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통해서 그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해요. 알겠죠? 자, 요거에 대한 연습을 좀 계속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미분 회로와 2차 미분 회로를 우리가 푸는 데 있어서 다른 게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특성 방정식의 근이 뭐 두 개의 실근, 두 개의 허근 혹은 중근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의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시험 고유의 형태가 근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자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야. S1과 S2의 값이
실근을 갖냐, 허근을 갖냐, 중근을 갖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형태를 외워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두 개 실근을 갖고 지난학기에 배웠지만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t를 하나 더 곱해주고 그다음에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아예 형태가 달라졌죠. 자, 뭐 뒤에 다시 나올 텐데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외워질 수도 있으니까 K1 물론 이제 전제가 붙어야 돼. 자, 근이 S1, S2라고 하는 근이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의 형태로 구해졌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요 시그마라고 하는 게 이 복소근의 실수 분분에 해당되는 거고 요 오메가라고 하는 게 요 복소 그 근의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거. 자, J는 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J는 빼고 오메가만 갖다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자, K1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T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2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 자, 요렇게 근의 형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단 여기 시그마와 오메가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시그마와 오메가 값이 구해졌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될 게 뭐예요? K1, K2 값을 구해줘야 되지. 저 K1과 K2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식이 필요하고, 자, 첫 번째가 뭐 전압값이나 초기 시간의 전압값이나 전류값에서 나올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미분된 값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연습을 좀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자, V 무한대에서일까? I 무한대에서일까? 이라고 한다면 저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자, 중간에 어떤 뭐 스위칭 동작이 있다든지 회로가 좀 바뀌었을 수 있죠. 회로의 그 응답의 형태가 바뀌었을 수 있지. 바뀌고 난 후에 진짜 무한한 시간이 흐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직류 정상 상태든 교류 정상 상태든 정상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류만 정상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교류도 정상 상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교류 정상 상태로 봐요. 오는 이제 우리가 9장 이후에서 다루게 될 거고. 자, 일단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다? 어떤 스위칭 동작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직류 정상 상태든 교류 정상 상태든 정상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스위칭 동작 전과 후의 값이 그러니까 직전 직후의 값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주의해야 될 거 얘를 쓸 수 있으려면은 커패시터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야. 인덕터나 저항의 경우에는 제로 플러스 값과 제로 마이너스 값이 전압의 제로 플러스 값과 제로 마이너스 값이 같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확인을 하고 써야 돼. 알겠죠? 자, 다시 강조해요. 자, 우리가 초기 조건을 구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 항상 확인해야 돼. 이 초기 조건을 구할 때 커패시터니까 전압, 전류는 안 되고 전압, 인덕터니까 우리가 전류값이 연속성이 있어서 초기 조건을 구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확인하고 쓰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8.1인데 초기 값과 이제 뭐 최종 값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i의 제로 플러스 값, v의 제로 플러스 값, 그리고 1차 미분 값의 뭐 제로 플러스 값, 그리고 자, 최종 값이라고 하는 무한대에서의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요익에 써 있지. 긴 시간 동안 스위치가 닫혀 있었대요. 닫혀 있다가 지금 열린 거지. t 이퀄 0에서 자, 닫혀 있다라고 했고 긴 시간 동안이라는 단서가 붙었으면 뭐예요? 스위치가 열리기 직전에 직류 정상 상태, 여기 이제 직류 전압만 있으니까 직류 정상 상태에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여기는 단락되어 있을 거고 여기는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V로 받고
지금 요 I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일단 여기 끊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일로는 안 가고 다 일로 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의 싱글 룹 회로예요. 소자는 4옴, 2옴, 그리고 12V 전압원만 존재하는 굉장히 단순한 회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류 I 뭐 제로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이게 결국은 IL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나 지금 여기 흐르는 전류나 지금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치가 같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 되는 거고,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4옴, 2옴 더함, 직렬 연결이니까 6옴이고 12V니까 2A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지금 2A라고 우리가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I라고 하는 게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저 전류는 스위칭 동작 전후에 연속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로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구한 거지만 제로 플러스 값과 같다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전압값을 구해봅시다. 자, 지금 일단 우리가 먼저 구한 게 여기 2A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고 자, 4옴과 2옴 그리고 12V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있는 요 V라고 하는 요 개방된 이 회로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2옴 저항과 같겠지. 그치? 아니, 2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겠지. 그리고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전압 분배 법칙을 쓰게 되면 자, 2대 1의 비로 12V 전압원이 나눠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여기에 8V, 여기에 4V가 걸릴 테니 V라고 하는 저 값은 플러스 값이죠. 왜냐하면 보시니까 4V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 구한 거지. 그렇죠? 자, 뭐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니 세 번째 거부터 구해봅시다. 무한대 일대 값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돼?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열렸고 열린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그러면 지금 요 위치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이런 회로가 되겠지. 그리고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인덕터 단락될 거고 여기 개방될 거야. 개방되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러면 자, 일단 여기 이 전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전체 회로의 전류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 I 값도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I 무한대 값은 0A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지금 회로가 있는데 전압 강압가 전혀 없으니 얘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은 뭐가 될까? 12V 전압이 그냥 그대로 걸려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무한대 값이 12V다라고 나와서 이해돼요? 도희 이해돼? 응, 지현이 전자과에서 어디까지 배웠다 그랬지? RSC? 그 2차 미분 회로까지 다 배운 거예요? 아, 그럼 이것까지, 이건 다 다른 거지? 교재는 못 써, 전자과는? 왜 교재 안 쓰고 PDF로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책도 비싼데.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요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습하고 싶은 거는 저거를 이제 구해서 두 번째 초기 조건으로 이용하자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그 회로 해석을 위해서 첫 번째에 쓰여지게 되는 식이 있을 거예요. 그 식에 미분항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이용하게 될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될 테니 뒤에서 다시 보게 될 건데 일단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저장해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기 전에 전 단계에서
회로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방정식이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그 방정식에 보통 적분항과 미분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 먼저 구해져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뭐 미분을 해서 2차 미분항의 형태로 바꾸게 되거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적분항과 미분항이 있는 경우에 거기 있는 그 미분항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주면 돼. 알겠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선 사실 이게 풀이 방법이 조금 내가 의도했던 거랑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풀이 방법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일단 스위치가 지금 어쨌든 제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열렸어. 그쵸? 열린 거예요. 열려서 지금 요 회로인 건데, 그러니까 요 하나의 이제 룹인 건데, 회로가 열린 직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상 상태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압값이 바뀌고 있는 상태일 거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단에 전압이 걸려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전류는 당연히 흐르고 있는 거고 양단에 그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봐요. 단락된 회로가 아니라 소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커패시터의 전압 전류 관계식이 저렇게 쓰여지죠. C 곱하기 DT분의 DV는 IC라고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어쨌든 미분항의 형태가 나왔잖아. 그리고 커패시턴스 상수값이 여기 0.1페럿이니까 이것도 더 이상 미지수가 아닌 거고. 그리고 자, 제로 플러스일 때는 요 IC 값이 어떻게 될까? IC라고 하는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결국은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야 된다. 볼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다고 봐야 돼. 예. 이해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 봅시다. 여기 I라고 한 전류가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2A예요. 2A 전류인데 지금 스위치가 열렸어. 열려서 일단 지금 여기로는 흐르지 못하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얘 때문에 이 회로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2A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직렬로 연결된 회로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잡아도 2A 전류를 유지하려고 그러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커패시터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류도 2A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면은 값이 C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쓰면 T 대신에 제로 플러스 값을 넣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T분의 DV 제로 플러스를 넣은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이 값인 거고 이 값이 얼마냐는 거지. C 값은 여기 0.1%로 주어졌으니까 IC의 제로 플러스 값이 2라는 것만 이해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에 대해서 자 20이라는 값이 나와. 이해돼요? 구했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지금 T분의 DV 아니 아니 이걸 구해야 돼. DT분의 DI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전류에 대한 거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이렇게 되죠. 인덕터에 대한 L 곱하기 DT분의 DI는 VL이다 라고. 그래서 이 요거에 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L 값을 넘겨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VL의 제로 플러스 값만 구하겠네. 그렇죠? 자, 봅시다.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회로에 순간적으로 2A가 유지되고 있어. 2A 유지되고 있어. 2A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2A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4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 얼마? 8V. 그렇지? 그리고 자, 여기 V 플러스 값은 우리가 V 제로 플러스 값은 아까 구했죠. 그렇죠? 초기 값을 구했잖아. 얘가 전압에 대한 연속성이 있잖아. 여기 4V. 그러면 자 12V 있고 여기서의 얼마의 전압 강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12V 전압 상승 있고 여기 8V 전압 강화 있고 여기서 4V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압강화가 더 생길 수가 없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값의 제로 플러스 1대의 값은 0이 돼요. 이해돼?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자, 일단 뭐 아까 순서를 봤지만 먼저 나오는 게 전원이 없는 RLC 회로를 다루는데 전원이 없고 직렬로 연결된 형태 먼저 볼 거고 전원이 없고 경렬로 연결된 형태를 볼 건데 뭐 직렬 연결, 병렬 연결량을 뭐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 있는데 어차피 KCL을 쓸 거냐 KVL을 쓸 거냐의 차이인 거고 이 어떤 회로 방정식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러려면 뭘 외우고 있어야 돼? 커피시터, 인덕터의 전압 전류 관계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그거는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T 이퀄 0에서 커피시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고 그때의 초기값을 우리가 V0로 보겠다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 회로 이용되는 그러니까 고유 응답 형태가 존재하는 그러면 전류 I가 C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자, 그리고 지금 V로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제로까지에 대한 미분의 아니 족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건 그냥 썼어요. 네. 그리고 I 제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KVL을 적용할 건데 전류 I의 저항 R을 곱해서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 우리가 받을 수 있고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하는 게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 되고요. 그리고 자, 요 형태가 커피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인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일부가 여기 주어진 거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지금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값이 있는 거고 0부터 t까지에 대한 값이 또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서 보면 되고 자, 이거를 우리가 2차 자, 일단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야. 우리가 초기값을 두 개를 구해야 돼. 두 가지 초기값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 V0라든지 뭐 I0라든지 전류 전압값이 초기 상태에서의 값이 주어지거나 구해지는 거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 미분된 형태의 T골 제로에서의 값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요 KVL을 썼더니 미분항과 적분항이 포함된 어떤 방정식이 나왔어요.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자, 요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의 소유 방정식 맞죠? 소유 방정식에 보통 2차 항이 포함된 2차 항 포함된 고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요 형태일 때 t 콜 0에서의 값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ri의 제로, 그러니까 t 이퀄 제로가 더하기 l 곱하기 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c분의 1에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i 더하기 c분의 1에 0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 이퀄 0이 나오죠. 이렇게 얘와 얘로 나눠 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 값은 알고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여기라고 하는 이퀄 v로 합시다. 여기 t 대신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내용이 되겠지? 그럼 얘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 식이 요거를 우리가 요 R값 알고 있고 L값 알고 있고 이 값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값도 알고 있으면 결국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초기 조건을 구해주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집시다. 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다라는 게 보여주고 싶은 건데, 사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이제 과정. 그리고 자, 1차 그러니까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지금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자, 여기 1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요 값,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A1, A0라고 하는 개수로 이제 놓고 쓸 거죠. 그리고 저걸 이용해서 감쇄비와 비감쇄 고유시 인동수를 구하는 게 뒤에서 나와요. 옛날에 했던 거지. 그래서 자, 그 과정이 이제 나올 거예요. 다음 장에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2차 미분, 2차 회로냐라는 걸 이제 보여라라는 게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미회로라고 풀면 된다고 했었고, 요 경우 봅시다. 지금 인덕터와 저항만 존재하는 회로이고, 그래서 두 개의 룹이 있고요. 이 룹, 각각의 룹에 대해서 지금 KVL 메쉬 방정식을 쓰게 되면 전압 상승이고 강하고, 이렇게 첫 번째에서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합쳐버렸는데 8옴,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8옴에서의 전압 강화, 그럼 4옴에서 전압 강화가 합해져서 12옴에 대한 전압 강화가 있고, I2에 대해서는 지금 전압 상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I2가 있고, 그다음에 2 곱하기 DT분의 DI라는 게 지금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VG라는 게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I2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1 곱하기 DT분의 DI2에 대한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 4옴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I2 마이너스 I1에 해당되겠죠. 지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으니까. 이거를 풀어쓰게 되면은 플러스 4i2 마이너스 4i1이 되니까 이거 이퀄 0으로 풀게 되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나왔고, 이거를 우리가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연립을 해서 풀게 되면,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고, 이와 같이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는, 다시 말하면 2차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면 2차 미분 회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덕터와 저항만 존재하지만 저 경우 2차 미분 회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세컨 오더 회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두 번째 것도 세컨 오더고, 이제 세 번째 것 같은 경우가 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아서 1차 회로로 돼요. 요거는 각자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중요해. 자, 1차 미분 회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표준화된 형태, 뭐 제너럴 폼이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썼었어요. dt분의 dx 플러스 자, a라고 하는 개수 곱해서 이퀄 ft 형태로 썼고, 자, 그럼 이제 2차 미분 회로의 방정식은 우리가 앞으로 표준 식으로 볼게요. 최고차 미분항을 1로 그 x항의 개수가 a0로 놓게 되면, 자, a1과 a0를 이용해서 우리가 뒤에서 B랑 기감색 고유시 인동수를 구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각각에 대해서 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C라고 하는 전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여기 있는 요 강제함도 맞춰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2차식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S2 플러스 A1S 플러스 A0 이퀄 0으로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하든 뭐 인수분해 하든 S1, S2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될 거고, 그 근의 형태에 따라서 언더 댐핑, 오버 댐핑, 뭐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
응답의 특성이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던 거고, 자, 강정답 같은 경우는 FT가 있게 되고, 고용답과 강제응답을 구한 후에 우리가 더해주게 되면 이제 완전 응답이 된다. 그리고 만약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 조만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러 개의 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고용답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봅시다. 자, 아까 이제 고용답을 구할 때는 여기 강제성을 0으로 놓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맞고 우리가 이제 그 시험 고유의 형태 똑같아요. T 방금 K 이퀄 T라고 놓게 되고, 자, 그 시험 고유해의 형태가 결국은 이제 T가 때문에 K1 exponential S1T 플러스 K2 exponential S2T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언제 그러면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만 이게 통해요. 그래서 자, 이 형태를 외워줘야 돼. 이 형태를 외워줘야 되고, 외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K1 값과 K2 값을 이제 초기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풀게 되고, 특성 방정식을 풀게 되면 S1 값과 S2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보면은 2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형태를 놓고 풀면 되긴 하는데, 뭐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S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16 이퀄 0이 돼. S 플러스 2, S 플러스 8이 되니까 S1, S2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고, 우리가 지금 근의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이게 두 개의 실근을 갖는 형태지. 두 개의 실근을 갖는 형태는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다 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S1과 S2 자리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을 대입해주면 돼요. K1 exponential 마이너스 2t 더하기 K2 exponential 마이너스 8t. 자, 요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금 여기 고유 응답의 형태인데,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K1 값과 K2 값은 구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K1 값과 K2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전류의 초기값 그리고 한번 미분된 값의 t 이퀄 제로에서의 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파란 글씨로 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자, 이제 좀 외워야 될 부분이 나왔죠. 1학기 때도 이제 외웠던 얘기이긴 한데, 자, 지금 우리가 A1과 A0가 항상 저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화된 형태에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고 1차 미분항의 개수가 A1, 그다음에 그 일반항의 개수가 0, A0로 놓게 되면 이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형태와 같다라고 이제 놓고 푸는데,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게 비감세 고유 진동수, 고유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고,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이 진동에 대한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진동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면은, 자,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A 제로와 같다라고 놓고 풀게 되니까 오메가 제로는, 자, 저거를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로가 되는데, 자, 진동수라는 게 음의 진동수가 있지는 않으니까 양수만 취하면 돼. 플러스 A 제로로 놓고
예, 외워버려. 그리고 이제 감쇄비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 감쇄비가 이렇게 정의가 A1이다고 외웁시다. 알겠죠? 감쇄비가 감쇄비가 그다음에 1과 같은 경우 클각의 오버댐핑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값을 또 만들 수 있게 1로 만들 게 그 R값을 설정해주면 그게 임계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임계 저항이라는 게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될 텐데, 자, 임계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감쇄비를 1로 감쇄가 1이 되게 해주는 저항 R값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얘기 플러스라는 거 다시 강조하고 여기 루트 A0 대신에 오메가 제로 써줘도 되고 그다음에 S1, S2의 값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할 텐데 저 근의 특성모의 진의 다음에 K1을 가제 K1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2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 요거를 우리가 요 시그마가 실수부, 이게 허수부의 값을 넣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특성 방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저기서 A1 값이 얼마일까? 요 위치에 오는 게 A1, 요 위치에 오는 게 A0 값이에요. 알겠지? 약속된 형태이고 저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금 비감쇄 고유 진동수, 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루트 A 제로다라고 외우고 있잖아. 근데 A 제로가 뭔지를 알아야 저기다 대입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A 제로 값이 16이니까 루트 16의 플러스 부분만 취해서 지금 어떻게 돼? 4 반이 레디안 퍼 세컨드. 자, 그리고 감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메가 제로분의 A1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죠. 그래서 오메가 제로 대신에 앞에서 구한 4 넣어주면 되고 A1이라고 하는 A1 값 대신에 저기 2 넣어주게 되면 자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돼요? 외워야 돼. 2학기 때 또 계속 나올 얘기예요. 더 많이 나와.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구하라는 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얘가 오메가 제로에 대한 얘기고 댐핑 레이쇼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RLC 회로가 있고 저걸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친절하게도 노드를 하나 잡아줬죠. 저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전류의 합이 0이다를 놓고 KCL을 풀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 하나, 전류원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류 하나 있다고 치고 다 나가는 전류라고 봅시다. 위쪽 노드에서의 전압 V, 아래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레퍼런스가 잡혀있으니까 0이죠. 그래서 요 각각의 소자의 양단에는 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R분의 V 그리고 지금 여기 인덕터를 흐르는 전류 그리고 요게 초기값 그러니까 T0부터로 봤으니까 초기값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 커패시터를 가로수 흐르는 전류 이퀄 IG인데 저 IG라는 것도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제 보면 이렇게 미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뭐 1차 미분항의 t 이퀄 제로했을 값을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요 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처음 우리가 구했던 그 형태, 그러니까 2차 미분항이 나오기 전에 보통 1차 미분항과 적분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초기 조건을 구한다.
그러면 자, 얘를 여기 요 식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제 2차 미분항의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얘가 A1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게 A0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비감세 고유 진동수 오메가 제로는 A0의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LC분의 1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루트 LC분의 1이 나왔고, 댐핑 레이쇼는 2 오메가 제로분의 A1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 오메가 제로가 여기 있는 요 값이고 A1이 이 값이고, 그거를 대입해서 댐핑 레이쇼를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워야 될 값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만 좀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내용이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비감세 고유 진동수와 지금 감세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자,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S1과 S2 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을 해보는 건데, 자, 지금 요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근이 특성 방정식 근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서 풀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 각각의 알파와 오메가 제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나도 못 외워.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외우기는 좀 힘들어서 못 외워요. 예. 그래서 외우는 거는 여기까지만 외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또 외워야 될 거는 이거예요. 뭐 오메가 이거 뭐 외우면 좋지. 예. 뭐 메모리 용량이 충분해서 외우면 더 좋은데 못 외우게 된다면 이거는 외웁시다. 감세비를 구했을 때 그 감세비가 1보다 크냐, 1과 같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오버댐핑, 이제 한글로는 이제 과제동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1인 경우에는 크리티컬 댐핑, 임계제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보다 작은 경우는 부족제동 혹은 미흡제동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언더댐핑 케이스라고 해서 각각이 특성 방정식이 두 실근, 중근, 그다음에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이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 감세비가 1보다 크냐, 1과 같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특성 방정식 근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두 실근이냐, 중복근이냐, 그리고 두 복소근이냐. 그리고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내추럴 리스폰스, 고유응답의 형태가 이 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버댐핑 케이스, 그다음에 뭐 언더댐핑 케이스, 크리티컬 댐핑, 그다음에 언댐핑이라고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게 언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했잖아요. 요게 지금 요 진동수가 오메가 제로에 해당되는 진동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진동수는 유지하면서 이제 이런 디케이 커브를 그리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언댐핑, 그다음에 크리티컬 댐핑, 오버댐핑 하게 되는데, 사실 요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크리티컬 댐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요 라인을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얘는 언더댐핑이야. 굉장히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되지. 지금 요 값에 도달하는 게 목표예요.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값이 저 1이라고 하는 저 값이야. 근데 언더댐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가지면서 값에 도달하는 것도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지, 그치?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에너지가 많은 거야, 지금 언더댐핑이기 때문에. 오버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가가요. 대신에 천천히 다가가요.
지금 그 값에 도달, 이 1.0이라고 하는 값에 도달하는 위치를 보면 얘는 이미 여기서 한 번은 갔어. 근데 지나쳐서 지금 문제인 거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보다 크게 언더댐핑 케이스보다는 긍정적으로 도달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뭐 시스템 설계할 때 조금 출렁임이 목표가 필요하냐? 그 경우는 뭘 써야겠어? 그냥 써야겠지. 아니면 이 시스템은 무조건 안정적인 게 중요하다. 이거는 오버댐핑 케이스로 설계를 하여. 언더댐핑은 모르겠어. 아직은 쓰이 경우를 본 적은 없는데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임계 병렬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 병렬 저항이 있으니 임계 징 저항도 있을 거고 병렬이나 직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계라고 말합시다. 회로의 임계 저항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감쇄비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R값이에요. 저항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감쇄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감쇄비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R값을 얘기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어. 방금 전에 지금 내가 보지 않았는데 여기 요게 지금 값이 감쇄비잖아요. 이게 1이 되려면 R 값을 넘겨주고 2분의 1 C분의 L의 루트가 되면 되겠지. 요게 임계 저항 값인 거야. 그리고 그 값이 지금 되어 있어요. 전에 봤던 그이죠. 자, 지금 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계 병렬 저항이라고 이제 병렬자를 붙인 건데 그냥 임계 저항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근의 형태를 이렇게 볼 거고 우리가 지금 2학기 때 복수를 다룰 거예요. 복수 평면에서의 이제 회로 해석이 나올 거고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좌표 체계 중에서 뭐 페이지 전환도 배울 거야. 이런 게 뭐가 있지? 확인을 진짜 공경은 난도 앞에 복습한 이유가 있어. 쉬우니까 들을만 하거든. 이제 주의하면 이제 왜 그랬나 싶어. 근데 다 하고 어제 다 하고 퀴즈 잘 하면 뭐 전화 도 있겠지만 최대한 하여 배려해서 잘 줄게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잘 좀 따라. 자, 그리고 제가 받은 거는 이제 복고 평면에 찍어주기 위해서 이다라고 하면 돼요.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Y축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거를 평면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 이야기 동안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럼 오댐핑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고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고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자, 이와 같은 형태 혹은 이와 같은 형태가 라고 보면 돼요. K1 곱하기 익스포넨셜 S1 S2T인데 시그마로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두 개의 실근이기 때문에 허수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2나 S와 S2나 이야. 자,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예요. 두 개의 복속은 두 개의 복속을 갖는 경우 이런 형태가 되고 자, 여기 이렇게 쭉 써 있고 이거에 대한 계산 결과가 여기 뒤쪽에 쓰여져 있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일러 공식을 써서 증명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표현과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도 되는데
모르겠어. 나는 이게 좀 더 익숙하지가 않아. 여기 K1 있고 K2의 그 컴플렉스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K1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2 익스포넨셜 시그마 T 사인 오메가 T. 자, 요거를 외웁시다. 알겠지? 오메가 값은 우리가 구한 그 특성 방정식의 근에 따라서 시그마와 오메가 값이 정해지고 우리가 K1 값과 K2 값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인데 자, 지금 감쇄비가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근에 그러니까 중근을 가져요. 이게 중근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똑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과 증명에서 결론이 이거예요. 자, 우리는 결론만 알면 돼. 그리고 그 결론을 잘 쓰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달라지는 건 이거예요. K1 디퍼런셜 ST 그다음에 그러니까 근이 하나이기 때문에 S1과 S2 값이 같다라고 하고 그게 S라고 본다면 ST 그다음에 K2 익스포넨셜 ST 똑같은데 여기에 T를 하나 더 곱해줘. 요것만 차이가 나요. 이게 중근을 갖는 경우. 다시 말하면 그 감쇄비가 1인 경우에 해당되는 고유응답의 형태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고유응답의 형태를 외우고 풀 거야. 외워서 쓸 거야. 그래서 특성 방정식 근을 구하고 나서 그 근이 중근이냐 중근이냐 두 복소근이냐 아니면 실근이냐 구분하고 구분했을 때 그 형태가 주어져.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거는 K1 값과 K2 값만 구해주면 될 수 있게 할 거예요. 계속 기계적으로 간다라고 보면 돼요.